제가 지금까지 롱폼 90개 쇼츠 9개를 올려서 총 99개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100번째 영상이 됩니다. 100번째 영상 기념으로 삼국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황건적의 난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황건적의 난은 중국사에서 종교의 힘으로 일어난 최초의 민중봉기로 평가됩니다. 이 반란은 흔히 후한 말의 정치적 혼란과 환관의 전행, 지방관과 호족의 수탈, 그리고 민중의 빈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제 시기의 부패와 무능을 황건적의 난과 후한의 쇠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는 해석은 오랫동안 정설이었죠. 하지만 국내에서 극히 몇 안 되는 위진남북조시대 연구자인 최진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황건적의 난을 단순히 영제와 환관의 부패 혹은 당시 민중의 경제적 궁핍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한 말의 사회적 위기는 황건적이 봉기하기 직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한 중기 이후 지속된 자연재해와 전염병, 강족을 비롯한 주변 세력과의 전쟁, 군사비의 증가, 국가 재정의 악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불안을 계속 누적시켰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재해 구휼 비용 증가가 발생합니다. 즉 한쪽에서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더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여기다가 대외전쟁과 각지의 반란은 다시 막대한 군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국가의 민생 구제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켰으며 생산 기반을 상실한 유민의 증가와 사회적 혼돈으로 이어졌죠. 따라서 황건적의 난은 특정한 정치가의 실정이나 특정한 사건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장기간 누적된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한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단 첫 단추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구조적 위기만으로 대규모 정치적 봉기의 발생을 완전히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빈곤과 불만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정치적 운동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희생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이념,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장 효용적인 것이 종교죠. 이 지점에서 장각과 태평도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특정한 행위에 도덕적,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불안을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희생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러한 종교의 기능은 평화와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고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본질적으로 전쟁과 그 가치가 완전히 반대되지만 너무나 빈번하게 전쟁과 결합되죠. 따라서 종교가 정치적 운동과 결합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단순히 전쟁이나 반란의 원인으로 규정하기보다 종교가 사회적 불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의미를 형성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각의 태평도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후한 말의 자연재해와 전쟁, 재정위기, 유민의 증가가 민중 사이에 광범위한 불안과 불만을 형성했다면 장각의 태평도는 이러한 분산된 불만을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 안으로 조직한 최초의 시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태평도는 단순히 개인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종교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신도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했죠. 나아가 기존 질서의 쇠퇴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는 종교적 서사는 후한의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단순한 개인적 불만에서 집단적 저항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사회적 불만의 원인이기보다는 그것을 조직하고 방향을 부여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황건적의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 자연재해, 전쟁, 재정위기와 같은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후한 말의 사회적 불안과 유민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장각의 태평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과 종교적 서사로 조직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봉기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황건적의 난은 단순히 가난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나 종교적 선동으로 발생한 반란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구조적 위기와 종교적 조직 및 정치적 동원이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후한 말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황건적의 난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보고
어째서 전쟁이나 폭력과 정반대의 가치를 지닌 종교가 가장 결정적인 전쟁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되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한 사회에 장기간 누적되어 있던 구조적 위기를 살펴봐야겠죠. 후한 말의 위기는 영제의 즉위와 함께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연재해와 전쟁, 재정 악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열 교수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후한의 사회와 국가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암세포와 같았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근대 국가에서 홍수와 가뭄, 기근 등의 재해는 상상 이상의 타격을 가져옵니다. 이게 게임에서는 단순히 군량이 좀 덜 들어오고 인구가 좀 줄고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지만 앞서 말했듯 생산력의 감소와 구율 지출 비용의 증가로 양방향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서 정부를 옥죄게 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후한의 국가 재정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죠. 여기에 대외전쟁과 각지의 반란이 겹쳤습니다. 후한은 강족을 비롯한 서북 지역의 세력과 오랜 기간 충돌했으며 영제 시기에는 선비의 침입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족을 상대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던 단경, 장환, 황보규 이들이 양주산명으로 불리며 존재감이 컸던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각지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고 이민족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재정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필요한 지출까지 증가한다면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재해로 인한 양방향 재정 타격과 더 늘어나기만 하는 군사비 지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재해와 전쟁이 서로 독립적인 문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연재해는 농업 생산량과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전쟁과 반란은 군사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될수록 재해를 입은 백성을 구제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자연재해는 생산 및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생산 및 세수 감소는 재정 압박을 야기하고 재정 압박은 전쟁과 반란에 대한 대응 능력 저하 및 구율의 한계를 야기하고 악순환이 형성되는 겁니다. 후한 말의 사회적 위기는 이러한 여러 요인이 장기간 중첩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구조적 위기가 사회에 남긴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민의 증가입니다.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은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민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사회와 경제적 기반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즉, 토지 생산수단 지역 공동체 기존의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민의 증가는 단순히 빈곤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파괴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민의 증가는 후한 말의 위기가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기존의 지역사회를 무너뜨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인구당 조세를 거두는 인두세가 발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민이 폭증해서 인구조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재정 압박은 더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인구당 조세를 거두는 인두세가 아니라 가구당 조세를 거두는 최초의 가구세인 호조로 전환시킨 조조의 제도적 개혁이 중세 중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죠. 경제의 중심을 인구의 지배에서 토지의 지배로 전환시켜버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한 정부 역시 유민 문제를 마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환과 후한을 거치면서 재해로 발생한 유민을 원래의 거주지로 귀환시키고 식량과 종자를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 유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가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영제 시기에 이르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거의 멸망 직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사와 유도 등의 관료들이 유민을 귀향시키는 정책을 건의했지만 영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제의 개인적인 성정이 각박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실행할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제가 대놓고 관직의 가격을 책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매관매직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론 매관매직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부정부패까지 일삼아야 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개막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황건적의 난을 단순히 영제와 환관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제 시기의 정책들은 후한 말의 민생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암세포가 장기간 확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와 민중의 불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규모 정치적 봉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하여 국가 질서에 저항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만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념적, 종교적 서사,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그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사회적 문제들은 최진열 교수의 연구에 따른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의 분석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자연재해와 재정위기가 그 자체로 황건적의 난을 발생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해 장각의 종교운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태평도의 중요성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치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후한 말의 유민과 민중은 자연재해와 빈곤이라는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만으로는 아직 하나의 정치적 주체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한 고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분산된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엔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개인의 힘으로 더더욱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러한 개별적인 경험을 하나의 공통된 세계관 안에서 해석하고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평도는 후한 말 사회에서 단순한 종교적 신앙체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장각은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극복하는 종교적 방법을 통해 민중에게 접근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기존의 국가 질서와는 다른 의존처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구휼과 의료적 대응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치유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평도의 확산은 단순히 사람들이 종교적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가 제공하지 못했던 구원과 보호의 기능을 새로운 종교 공동체가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후한 13주 중 황건적의 난이 터진 곳은 8주입니다. 천하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터진 거예요. 삼국지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결집을 원큐에 성공시킨 지도자는 장각이 유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강력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치로 작용해왔습니다. 영국의 종교 철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종교가 인간 사회의 집단 정체성과 결합할 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종교는 단순한 신앙체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누구인지, 타자는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절대적 진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타 집단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종교를 믿는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깨우친 자들, 이 종교를 믿지 않는 타자는 우매한 자들, 이런 식의 이분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정체성은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키며 갈등을 존재론적 대립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해당 전쟁은 단순한 군사원정이 아니라 서유럽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한 일련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죄의 속죄와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 참여를 종교적 의무이자 신앙 실천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결과 대규모 인적 동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서양사 연구 및 자료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단순한 종교적 열망의 결과로 보지 않고 교황권 강화와 봉건 귀족의 영토 확장 욕구가 결합된 사건으로 분석합니다. 즉, 종교적 명분은 존재했지만 실제 동력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는 종교가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집단을 결집시키고 행동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종교는 단순한 동기의 차원을 넘어 전쟁을 신성한 행위로 재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황건적의 난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창천이사 황천당립으로 대표되는 천명 슬로건은 이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신성하게 여겼고 또 그러한 신성한 행위를 수행하는 민중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기능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 두건은 이 집단을 식별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표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황천이라는 것이 무슨 황사가 낀 하늘 같은 밈으로 소비되다가 삼타로가 태양이 비치는 찬란한 황금빛의 하늘로 재해석한 게 굉장히 신선했었죠. 어쨌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동일한 표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적 정체성은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현재의 사회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종교는 보통 기존 질서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이 메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상대화하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창천이사 황천당립이라는 구호의 뒤에는 세제갑자 천하대길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때는 바로 갑자년이고 이때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천과 황천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를 대비시키는 구조 자체입니다. 이미 죽은 하늘과 장차 일어날 하늘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질서가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후한의 지배 질서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체제가 아니라 역사적 수명을 다해가는 질서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서사는 정치적 반란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존 국가 질서에 저항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반역이라는 도덕적, 정치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 자체가 이미 쇠퇴한 질서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은 반역도 찬탈도 아니라는 정당화가 일어나기 아주 쉽습니다. 멀쩡한 왕조를 무너뜨린 액션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서 필연적으로 대응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리액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종교적 서사는 폭력이나 반란의 윤리적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세계사의 종교 전쟁들에서 전쟁이 신의 뜻이나 정의로운 행위로 재구성되었던 것처럼 황건적의 경우에도 기존 질서에 대한 무력적 저항이 단순한 사적 폭력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고, 성전이라는 모순된 단어가 생겨난 이유도 이러한 측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이 될수록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종교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강력한 틀을 제공하죠. 종교는 폭력에 초월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그것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특성을 보여왔으며, 전쟁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소멸이 아니라 순교로 해석되고 고통은 신의 시험 혹은 하늘의 시험이라는 서사로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집단 차원에서 전쟁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그렇게 종교는 전쟁을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종교 또한 비세속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앞서 말했듯 개인의 고통을 집단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한 사람이 겪는 질병과 가난은 개인적인 불행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종교적 언어를 통해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의 시대적 경험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다시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삼타로의 황건적 DLC 제목이 맨데이트 오브 헤븐, 천명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천명은 그 무엇보다 종교적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결국 종교의 정치화는 종교가 단순한 신앙 체계를 넘어 집단 정체성 형성, 도덕적 정당화, 그리고 의미 부여 체계라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간 경계를 강화하고 전쟁을 정의로운 행위로 재구성함으로써 윤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조직적인 행정력과 결합하여 대규모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전쟁 속 희생과 고통에 초월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본질상 전쟁과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평화의 상징인 종교가 빈번하게 전쟁과 결부되는 이유는 종교가 본래 결코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화 체계이자 동원 체계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존 질서의 구조적 한계가
이미 끝장나기 직전의 상태일 정도로 심각하다면 더더욱 결정적이죠. 황건적의 난은 이러한 종교의 특성에 대해 중국사 최초의 사례를 제시한 사건입니다. 삼타로나 진삼국무상 오리진 등에서 재해석되는 이른바 실패한 메시아라는 장각의 캐릭터는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과 달리 황건적의 난이 그 자체로 후한의 숨통을 끊어버린 결정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황건적의 난은 군사적 생명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184년 2월 봉기가 시작된 이후 황보숭을 비롯한 광군의 반격이 이어졌고 그 같은 해 11월에는 황건적 최후의 지도자인 장보가 전사하면서 황건적의 핵심 지도부가 괴멸되었습니다. 이로써 황건적의 난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죠. 따라서 황건적의 난 자체를 후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최진열 교수 역시 황건적의 봉기 자체가 후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봉기 진압 이후 발생한 조정의 정책적 대응과 수탈이 후한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살펴본 후한 말의 구조적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황건적의 난 이전까지 후한 사회의 위기는 자연재해와 전쟁, 반란, 재정 악화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과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강종 및 선비 등의 침입과 각지의 반란이 군사비를 증가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이 파멸하고 있었죠. 그 결과 유민이 폭증하고 국가의 구휼 능력이 마비되는 악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건적의 봉기가 후한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폭발시킨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 후한 정부가 취한 여러 정책들은 그 폭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전환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85년에 발생한 낙양 남궁의 대화제입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바로 다음 해에 수도의 궁궐이 불타버린 것은 안 그래도 그로기 상태였던 후한 조정에 또다시 거대한 재정적 타격과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겹치면 영재 같은 황제는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화재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영재는 궁전의 재건을 추진하면서 농지 일무마다 10전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해져 있는 조세도 걷는 게 매우 힘든데 여기다가 또 증세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또 영재는 매관매직을 더더욱 확대해버렸죠. 이 지점에서 매관매직이 더 확대되는 건 사실상 막타를 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매관매직은 단순히 국가가 돈을 벌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직을 돈 주고 산 관리들은 관직 구입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충당할까요? 백성들입니다. 안 그대로 증세를 때려 맞았는데 수탈까지 얹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할지언정 암군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세제도 자체를 개인세에서 가구세로 바꿔버리며 인간 중심적 경제가 아니라 토지 중심적 경제를 개척한 조조의 존재가 카운터입니다. 어쨌건 이 지점에서 황건적의 난과 후한의 붕괴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황건적의 난은 후한의 쇠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지만 봉기가 진압되었다고 해서 후한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기존의 재정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궁궐 재건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매관매직의 나비 효과로 발생한 수탈이 가중되면서 이제 정말 단일의 여력도 남지 않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점에서 황건적의 난은 역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장각과 황건적은 후한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기를 정치적 봉기로 전환시킨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빠르게 진압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진압은 원점 회기가 아니라 싱크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거된 빈자리를 각지의 민중봉기와 군벌의 성장,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가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군웅할 거죠.